장장 3일에 걸쳐서 페이비언 협회가 만든 복지국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아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런데 그게 상관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서 피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지금 그들이 설계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현재 우리들이 뭔가 이상하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힘들어지는 것에는 이들이 설계한 복지국가라는 환상에서 비롯된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그 원인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그 진실을 알려드리려는 것이고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페이비언 협회가 설립된 시기를 봐야 합니다. 1884년이에요. 무려 142년 전입니다. 그때는 영국을 대영제국이라고 부르던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엔 만인이 평등하지 않았고요. 지금처럼 모두가 글을 알던 시기도 아닙니다. 이제 겨우 막 왕정시대에서 벗어나서 산업혁명을 겪고 있던 시기였죠. 그리고 지식도 오늘날처럼 풍부하게 만들어지지도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저 과학과 기술이 막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한 때라는 거죠. 지금과 비교를 해보면 그 시절의 최고의 엘리트라고 자부를 했던 페이비언 협회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무식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페이비언 협회 회원들 대부분이 우성학이라고 부르는 그 몰지각한 학문에 매료되어 인성을 경시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그 통계학조차도 그저 숫자로 되어 있을 뿐 변수가 너무 많은 조악한 서류더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 당시에 나와 있었던 모든 과학과 철학을 섭렵하고 수렴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들을 취사선택해서 조합을 했을 뿐이에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자유론을 썼던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이 밀의 아버지 제임스 밀은 벤덤의 가장 충실한 비서이자 제자였고요. 자신의 아들인 존 스튜어트 밀을 공리주의자로 키우려고 3살 때부터 그리스어를 가르치는 등 혹독한 조기영재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공리주의 실험에서 자란 밀은 20세 때에 심각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벤덤과 아버지가 꿈꾸는 공리주의 유토피아가 완성됐다고 치자 그럼 내 영혼은 행복할까? 라고 자문을 했을 때 그의 대답은 아니오였던 거죠. 이때 밀은 깨달은 겁니다. 그는 시와 예술을 통해서 영혼을 치유하면서 벤덤식의 기계론적 세계관을 버렸습니다. 그의 족보는 비록 공리주의였지만 영혼은 이미 생명주의자로 거듭난 것이죠. 이 벤덤의 공리주의는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합니다만 1895년 밀이 출간했던 자유론은 그 논리를 정면으로 들이박았죠. 아버지가 가르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사실상 개성의 말살임을 깨닫고 그는 제목에서부터 자유를 내걸었습니다. 이건 공리주의의 보강이 아니라 공리주의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려는 탈옥의 기록이죠. 이 페이비언들은 당연히 밀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리주의자였던 그의 아버지와 그 혈연관계를 이용해 포장을 합니다. 자유의 상징인 밀조차도 우리와 뿌리가 같다고 선전하면서 자신들이 만들려는 복지국가라는 울타리가 자유를 위한 관리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프레임으로 포장을 하죠. 미리 말했던 개인의 완성을 그들은 국가에 의한 교육으로 슬쩍 바꾸고요. 그의 질적 쾌락을 전문가의 가이드로 왜곡하면서 밀은 우리 계보의 큰 스승이다라고 족보에 끼워 넣는 거였죠. 이 페이비언들은요, 공리주의를 행정공학으로 연결시킨 사람들입니다. 개인의 개성은 당연히 희생되어도 좋다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주의자들이니까요. 그러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개인 인권과는 전혀 접점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생각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마법의 도구로 사용했던 통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음 시간에 이 통계학의 발전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통계학은 원래가 평균이라는 이름의 폭력이자 개별성이 사라지는 마법입니다. 이 통계학의 가장 큰 맹점은 모든 데이터를 합쳐서 그 평균을 내는 순간 그 데이터가 가진 고유한 맥락과 생명력이 증발한다는 거예요. 이 통계학은 표준 편차 밖의 것들은 전부 외면합니다. 통계는 그저 평균에 가까운 것들만 정상으로 보고 그 범위를 벗어난 독특한 개인들, 가령 천재나 예술가, 또 야생마 같은 영혼들은 이상치 혹은 노이즈라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죠. 가령 한 사람은 180도의 끓는 물에 손을 넣고 다른 한 명은 0도씨의 얼음물에 손을 넣었다고 쳐봅시다. 통계학적으로 두 사람은 평균 온도인 90도죠. 그렇다고 이것을 통계상 안전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현재 우리들이 말하는 복지국가들은 이 90도씨라는 가짜 지표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죠. 우리가 보통 이 과학적이라고 하려면요, 실험 조건이 통제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에는 상수, 즉 통제된 환경이 존재하지 않죠. 기분이나 날씨, 또 어제 먹은 음식, 그리고 조상의 기질이나 혹은 갑자기 떠오른 생각처럼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변수는 80억 개가 넘습니다. 그러나 통제학자들은 보통 자신들의 계산의 편익을 위해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이라는 전제를 깔고 자신들이 계산하려고 하는 핵심 변수만을 상수로 고정시켜버리죠. 이거는요, 마치 살아있는 나비를 박제해서 나비는 날아다니지 않는 곤충이라고 정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조작된 과학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즐겨 쓰는 수법이 이런 거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통계가 나오면 마치 A가 B의 원인이라고 선동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동네에 범죄가 많다는 통계를 보고 가난이 범죄의 원인이니 이 가난한 자들을 격리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우생학적인 결론으로 이끕니다. 사실은 이게 경찰의 배치의 차이나 사회적인 낙인 같은 수천 개의 다른 변수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따라서 이들은 통계 숫자를 조절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요, 그에 맞는 숫자들만 취사 선택을 합니다. 이거는요,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인 연금술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통계라는 단어가 이 국가 그리고 상태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나왔다니까요. 통계는 애초부터 국가관리 기술이지 과학이 아닙니다. 따라서 통계학은 80억 명의 서로 다른 얼굴을 가진 인류를 하나의 거대한 믹서기에 넣고 갈아서 표준인간이라고 하는 묽은 주스를 만드는 학문입니다. 관료들은 그저 그 주스의 맛만 보고 인간은 이런 맛이다라고 단정을 짓는 거죠. 하지만 우리 개개인들은요, 그 믹서기에 전혀 갈리지 않는 단단한 다이아몬드와 같은 존재들이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들은 이 통계라는 수치에 속아선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국가라는 개념이에요. 페이비언 협회가 무덤에서 요람까지라는 베버리지 리포트를 만들 당시의 국가는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국가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영국은 제국주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입헌군주제인 왕의 나라였고요. 의회조차도 현대적 의미의 국가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복지에 대한 정책적 발상은 왕정시대처럼 왕이 백성들에게 자비와 시혜를 베푸는 것이었고 국가를 통치하는 기술이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영국의 선거법 변화만 봐도 답이 딱 나와요. 페이비언 협회가 창립됐던 1884년만 해도요, 영국은 여전히 재산이 있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1884년 3차 선거법 개정으로 농촌 노동자들에게까지 투표권이 확대되자 엘리트들은 무식한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가지고 세상을 뒤엎으면 어쩌냐는 극도의 공포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그 공포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 페이비언들입니다. 이 노동자들에게 표는 주되 그들의 생각은 우리가 만든 통계와 정책으로 통제를 하자는 것이었죠. 비록 투표권은 확대됐지만 정작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 정책의 옵션은 이미 페이비언 관료들이 설계한 울타리 안에서 한정되어 버리는 거죠. 그저 투표권이라는 종이 한 장을 던져주고 그 종이가 담길 국가 시스템 자체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이미 설계를 해버린 겁니다. 1928년에 돼서야 겨우 완성이 된 현재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투표권 뒤에는 이미 1884년부터 준비된 지적 통제 시스템이 기다리고 있었던 셈인 거죠. 국민들이 내가 주인이다라고 착각하면서 투표소를 향할 때 페이비언들은 뒤에서 웃으면서 누가 뽑히든 우리가 만든 통계 보고서대로 움직이게 될 거야 라면서 속삭였던 겁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의 국민투표법은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21세 이상의 모든 남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재산 자격이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때도 여전히 30세 이상의 여성 중 일정 재산, 본인 또는 남편이 주택 소유 등을 갖춘 경우에만 투표권이 허용됐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전쟁터에서 싸운 남성들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이 강했고요. 여성들은 여전히 차별을 받았죠. 모든 국민들이 똑같은 권한을 갖게 된 시점은 바로 1928년 보통선거권법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21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녀가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투표권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페이비언 협회가 설립된 지 44년이 지난 뒤에야 영국은 비로소 형식적인 민주주의 외형이나마 겨우 갖춘 셈이에요. 따라서 그들이 설계했던 그 무덤에서 요람까지라는 복지국가 모델은 현대적 의미의 국가나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제국주의 국가가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 그 행정관료들을 위한 정책이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복지국가의 내용이에요.
이 페이비언 협회가 만든 베버리지 보고서에 무덤에서 요람까지라는 구호에 들어있는 이 복지라는 이름의 사회보험은요, 보통은 그 원조가 독일의 비스마르크라고 합니다. 그러나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유대인 공동체인 케일라에서 운영되던 치다카에서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에 공동체 안에서 굶어 죽는 자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신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완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것도 수천 년간 말이죠. 따라서 이들의 시스템은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는 자선의 개념을 넘어서 사회적인 권리와 시스템적인 재분배를 결합한 정말 인류사에서 가장 선진적인 복지 모델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츠다카란 단어는요, 자선이 아니라 정의 구현을 뜻합니다. 즉 가난한 자가 도움을 받는 것은 부자의 은혜가 아니라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였고요. 부자들이 돕는 것은 율법의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구제기금 징수원이라는 공식 직책을 두어서 소비에 비례해서 세금을 걷듯이 복지 예산을 확보했죠. 이거는 현대의 그 사회보장세와 거의 일치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현대복지국가의 개념은 사실 이들의 복지 시스템이 원조인 셈이에요. 실제로 19세기 독일 제국의 비스마르크가 내놓은 그 세계 최초의 근대적 사회보장제도와 의무교육 시스템 이면에는요, 유대인 공동체의 운영 요강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독일 슈파이어, 보름스, 마인츠 같은 지역은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밀집했던 곳이었고요. 비스마르크 곁에는 항상 유대인 책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비스마르크가 1880년대에 질병보험, 재해보험, 연금법을 만든 것은 물론 노동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정책적인 선택이었지만 그 설계도는 게르손 폰 블라이 히데로라는 비스마르크의 개인은행가인 유대인의 조언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의 공동체 케라일에서 1000년 동안 운영해온 공동체 기금, 즉 소득비례 징수 플러스 공동구제라는 시스템은 독일의 국가 시스템으로 확장하기에 가장 완벽한 모델이었으니까요. 독일 총리 비스마르크는 유대인들이 게토 안에서 쓰던 이 상부상조 시스템을 가져다가 국가 통합의 에너지로 치환시킨 셈입니다. 그리고 페이비언이 설계한 무덤에서 요람까지라는 복지국가 모델도 바로 이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제도를 벤처마킹한 것에 불과하고요. 이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당신의 결핍을 관리하겠습니다 입니다. 윌리엄 베버리지는 사회가 재건되기 위해 물리쳐야 할 5마리의 괴물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라고 하는 5대 악을 척결하기 위해 사회보험을 사용하자고 제안을 했죠. 아플 때는 의료보험을, 직장을 잃었을 때는 실업보험을, 늙었을 때는 연금을, 심지어 죽었을 때는 장례비까지 국가에서 돈을 대주겠다는 것이었어요. 또한 가난하든 부유하든 모든 국민이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똑같은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했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집권한 노동당 애틀리 내각은 이 페이비언 협회의 핵심 멤버들이 주도해서 이 정책들을 전격작전처럼 밀어붙였죠. 1946년 국민보험법을 제정해서 실업, 질병, 노령, 사망 같은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큰 위험들에 대해 국가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동시에 베버리지가 설계한 그 정액제와 보편주의를 법으로 강제했죠. 그리고 1948년에는 NHS라고 하는 국민보건 서비스를 실행합니다. 이게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정책이었죠. 모든 병원비를 국가가 부담하고요. 모든 의사들을 공무원화했습니다. 돈 걱정 없이 치료받으세요였어요. 그리고는 1946년부터 1951년 사이에 주요 산업들을 국유화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직접 운영한다는 이 페이비언들의 오랜 수건이었죠. 석탄, 철도, 가스, 전력, 은행 등을 줄줄이 국가 소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건 뭐 거의 공산주의 아닌가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거대한 공무원 사회를 만들었죠. 노동자들은 이제 자기 인생을 사는 창의적인 주체가 아니라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과 야성이 사라진 자리엔 관료적인 매뉴얼만 남았고요. 이것은 훗날 영국병의 치명적인 발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영국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한 나라가 아니라 개인의 창의성과 자유가 사라진 거대한 하나의 관료국가였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페이비언들이 꿈꾸는 이상국가의 모습은 관료들에 의해서 잘 관리가 되는 나라지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국가는 아닌 거예요. 그들이 만든 복지라는 이름의 이 사회보험 제도는 안전을 목적으로 할 뿐이지 행복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제도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이 주장하는 최대 다수가 최대로
정도로 행복하다는 말은 그저 최대 다수가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 속에서 별 사고 없이 무사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당연히 능력 있고 건강한 사람들은 하나둘씩 영국을 떠나게 되죠.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주장한 자유와 개성이 거세된 나라가 됐습니다.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이게 재밌을 텐데, 만약 미국이 영국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면 아마 우리가 아는 미국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붕괴됐을 겁니다. 영국인들이 국가가 해주니까 고맙다고 할 때 미국 사람들은 아니 국가가 왜 내 삶에 끼어드냐고 묻는 사람들이거든요. 만약에 영국식 국민보건 서비스가 들어왔다면 미국인들은 이것을 공짜 복지가 아니라 자유의 박탈로 받아들였을 확률이 높아요. 아마도 미국 전역에서 야, 내 몸은 내 거라면서 거대한 저항운동이 일어났을 거고, 이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자체를 거부하는 제2의 독립전쟁 같은 것으로 번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을 지탱하는 가장 큰 생각은요,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아메리칸 드림, 즉 개별적 야성이었으니까요. 이 페이비언들이 설계한 평균의 믹서기에 미국을 넣었다면 실리콘밸리나 헐리우드 같은 미친 천재들의 반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모두가 국가가 주는 연금과 의료 혜택에 안주하는 안락한 공무원이 되었다면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국가가 아니라 영국의 영국병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대한 무기력증에 빠진 평범한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실제로 루스벨트가 뉴딜 정책을 실행하고 나서 1970년대가 될 때까지 미국은 야성이 거세된 노조에 의해 국가가 운영되는 아주 비만한 국가였었거든요. 결국엔 레이건이 출연을 해서 신자유주의를 주창하고 난 다음에 미국이란 나라가 역동성을 되찾게 되었으니까요. 미국은 수많은 인종과 민족이 섞인 나라입니다. 영국처럼 국가가 하나로 통제를 하려고 했다면 그 누구의 기준으로 통제를 할 것인가를 두고 인종 간에 그리고 주 사이에 거대한 내전이 벌어졌을 거고요. 미국은 하나의 국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수십 개의 작은 나라로 쪼개졌을지도 모릅니다. 다양한 야성을 존중했기에 유지되던 균형이 국가의 강제적인 통일에 의해 깨져버리는 것이죠. 어떠세요? 이제 영국이란 나라와 이 페이비언 협회가 꿈꾸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이시나요? 그들이 꿈꾸는 국가의 모델에는 도전, 모험, 투쟁 같은 단어가 없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국가가 정해준 평균치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열정도 없고 고통도 없는 딱 35도씨의 미지근한 온도가 유지되는 거대한 수조 속의 물고기들과 같아지죠. 뭉쳐서 일어서려는 기세 대신에 배급을 기다리는 줄만 길게 늘어선 풍경입니다. 이 국가의 중심에는 왕이나 정치인이 아니라 그저 서류 가방을 든 관료와 통계학자들이 앉아 있고요. 인간의 개성은 노이즈로 취급되어 쓰레기통에 버려지겠죠. 그리고 모든 인생은 수치화로 관리가 됩니다. 당신은 통계상 이 정도의 복지가 필요합니다라는 판결이 신의 계시처럼 내려오고요. 국민들은 그것이 과학이라고 믿으면서 순종을 합니다. 1884년에 이 무식한 엘리트들이 만든 조악한 공식은 142년 동안 더 정교해져서요. 이제는 인간의 영혼까지 숫자로 환산해버리는 세계가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요, 사람들이 자신이 갇혀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국가의 번호가 매겨지고 관리가 됩니다. 죽어서 나갈 때까지 국가가 주는 보험금으로 장례를 치르고요. 시작과 끝이 국가에 묶여있으니 그 사이의 삶 또한 국가의 눈치를 보는 성실한 수혜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보편적 복지의 진짜 얼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마냥 행복한 나라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 미국의 민간보험 시스템도 그들 나름대로의 문제를 안고 있어요. 일단 미국의 민간보험은 돈이 안 되는 인간은 철저하게 거릅니다. 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인권은 아무도 물어가지 않는 개밥의 도토리만도 못해요. 보험사들은 통계학을 동원해서 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 즉 기저질환자나 고령자의 가입을 거부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보험료를 매깁니다. 오직 이익의 극대화라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아파도 그냥 죽으라는 메시지가 보험 시스템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제대로 된 보험을 가지려면 반드시 좋은 직장에 다녀야만 합니다. 기업이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내주기 때문에 그러죠. 이것이 바로 현대판 보험 노예제입니다. 회사가 싫어도, 상사가 괴롭혀도, 또 가족의 병원비에 따른 보험 혜택 때문에 사표를 던지지 못하는 거죠. 미국은 국가 대신에 자본이 개인의 야성을 길들이는 족쇄로 이 보험이 사용되고 있는 셈이에요. 미국의 의료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유는요, 치료비 자체가 비싸서 그런 게 아니라 행정
행정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자와 의사 사이에는 수많은 보험사, 그리고 PBM이라고 부르는 중간 관리자, 그리고 변호사들이 끼어들어 있어서 통계와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자신들의 비용을 챙겨갑니다. 영국의 관료들이 비효율로 돈을 낭비한다면 미국의 보험사는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구조죠. 또한 의사들은 환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이 보험사의 통계라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진료를 해야 하는 기술자로 전락했습니다. 중간 착취자가 지배하는 의료 시스템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미국과 영국 두 시스템 모두 인간을 고유한 생명이 아니라 통계적 확률로만 본다는 겁니다. 영국은 국가가 개인들의 연대를 대신하게 해서 국민들의 공동체를 깨뜨렸고요. 미국은 자본이 경쟁하게 해서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영국인들은 배급에 길들여져 눕고 미국인들은 파산의 공포에 질려서 자본의 기계가 됩니다. 영국이 행정의 수용소라면 미국은 금융의 사육장인 셈입니다. 전자는 나태함으로 영혼을 녹이고 후자는 공포로 인간의 존엄을 팔게 만들죠. 이처럼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국가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시스템은 왕정시대, 그 신분계급이 존재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들이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시스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 국가의 개념은요, 망명이나 이민을 통해 개인의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국제 결혼이 그걸 뒷받침하고 있죠. 우리나라에 귀화해서 살아가고 싶은 수많은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나라가 되길 희망합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과 같지 않죠.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의 나라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어 왔습니다. 국가 지도자에 따라서 국가 시스템이 전부 다 달라요. 우리는 그저 영국과 미국 그리고 영미 시스템을 도입한 나라들 정도만 알 뿐이죠. 그리고 얼마 전부터 북유럽 복지 시스템이 좋다고 하면서 그쪽의 복지 시스템을 도입하려고들 합니다만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북유럽은 일단 자원이 풍부해서 국가가 돈이 많아요. 반면 우리나라는 자원 하나 없어서 국가가 가난하죠. 그저 국민들의 돈을 뜯어서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 형편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복지라고 부르는 것들, 그러니까 사회보험제도는 사실 복지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그저 사회 안전망이에요. 물론 그것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나라가 수두룩하긴 합니다만 최소한 대한민국에서의 사회안전망 시스템은 거의 전 세계 탑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자살률 또한 탑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안전망으로 국민들이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최고의 복지 국가라고 부르는 북유럽 3개국도요. 전 세계에서 우울증 약을 가장 많이 복용하는 나라들입니다. 따라서 사회보험 복지 제도를 마치 복지의 척도로 삼는 것은 정말이지 쌍팔년도식 사고방식입니다. 21세기에 전혀 맞지가 않죠. 페이비언 협회로부터 시작된 서구 사회의 복지 제도가 오히려 개인의 야성과 개성을 말살시켜가고 있다는 것을 미국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사고방식은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의 논리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복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저 표를 사기 위해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하는 파렴치한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 페이비언 협회의 사례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루하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세요.